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2. 토마스 첼라노의 작품들. 2. 성 프란치스코의 제2생애. 1. 제2생애의 저자. 제2생애의 저자를 밝히려다 보면 저자가 복수로 표기되기도 하고 단수로 표기되기도 함을 발견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제2생애의 저자가 첼라노 한 개인인지 아니면 여럿인지 혼선이 인다. 여러 저자가 저술에 참여하였는가? 제2생애의 머릿말에 우리에게 분부를 내리시어 우리가 프란치스코와 오랜 접촉을 가졌었고, 그러나 우리의 미약함을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진대 우리의 소홀함으로 등 1인칭 복수의 주어와 동사가 여러 번 등장한다. 프란치스코와 오랜 접촉을 가졌던 우리들이 바로 이들이란 말인가? 이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첼라노를 중심으로 레오, 루피노, 안젤로라는 견해이다. 사실 이 견해는 상당한 근거를 지닌다. 이는 이 세 저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레치오 편지의 내용과 제2생애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데 있다. 즉, 단순히 프란치스코의 기적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의 거룩한 삶을 말하겠다는 의지가 그 내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제2생애의 3분의 2 이상이 프란치스코의 영성에 할애되고 있다. 또 다른 견해는 이러한 복수형의 표현은 제1생애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과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려는 저자의 문학적인 기교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 저자서를 일축하는 견해는 우선 첼라노가 프란치스코와 오랫동안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증거로 든다. 첼라노가 이 작품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레치오 편지를 서문으로 택한 데서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것이다. 제2생애의 저자가 제1생애의 저자와 동일한 인물인가? 전기의 중심부에서는 주어가 1인칭 단수로 일관한다. 특히 2부 머리말에서부터 복수형이 사라지고 단수형이 등장한다. 즉, 이야기의 책임을 지는 주어가 저자 자신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저자가 프란치스코에게 제2생애 223번에서 이렇게 말한다. 지극히 자애로우신 사부님, 지금이나 전에나 당신께 대한 칭송을 정성껏 써내려온 당신의 이 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온 애정을 다하여 간절히 청합니다. 그는 우리와 더불어 이 변변치 못한 책을 당신께 헌정합니다. 황공하오나 모든 악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구해주십시오. 여기서 아들이 첼라노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동일한 저자임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 것은
단일한 저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1인칭 복수를 사용하여 마지막까지 우리가 온 애정을 다하여 간절히 청합니다 라고 말하는가이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추측한다. 자료를 제공해 준 여러 증언자의 기여를 인정해 주려는 최종 편집자의 지적인 정직성의 한 표시이다. 제1생애의 비판자들이었다가 제2생애의 편집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호의의 표시이다. 결론적으로 이 전기의 매 페이지에서 제1생애의 저자인 토마스 첼라노의 문체를 발견할 수 있으며,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이 책이 이미 13세기 초부터 첼라노의 작품으로 간주하여 왔다는 점이다. 2. 집필 시기 및 그 배경. 1244년 제노아 총회는 제1생애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프란치스코의 생애와 오상과 기적들에 관한 모든 자료를 모으기로 결정한다. 따라서 집필 시기는 크레센시오 총봉사자로부터 모인 자료들을 넘겨받은 후임을 추측하게 한다. 넘겨받은 모든 자료 중에 포함된 새 동료로부터 받은 자료에 그레치오 편지가 끼어 있고, 이 그레치오 편지가 1246년 8월 11일에 작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 날짜 이후에 집필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교황 이노첸시오 4세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가 1247년 7월 13일에 리오에서 개최되었는데, 총봉사자 대리인 이세오가 이 총회에서 새 전기가 집필되었음을 보고한다. 따라서 이 전기는 대략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집필이 완료된 전기임을 알 수 있다. 첼라노가 제2생애를 집필한 시기는 프란치스코가 타계한 지 이미 20년이 지난 후이며, 형제회는 제1생애를 집필하던 시기와는 사뭇 다른 상황에 놓여 있었다. 형제회는 수적으로 급성장한 상태였으며, 프란치스코를 직접 본 적이 없는 제3세대들이 대거 몰려오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러한 형제들에게 프란치스코의 생애와 오상과 기적들은 물론이고 초기 형제들의 삶을 전해줘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한편 이때는 시기적으로 프란치스코의 후계자였던 엘리야 형제의 파문 후유증을 앓던 시기였으며, 형제회 내에 큰 변혁들이 있었던 헤이몬 파베르샴의 총장직이 바야흐로 끝나던 즈음이었다. 엘리야의 후계자인 알베르토 피사 총봉사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던 시기였으며, 교황 그레고리오 9세의 개입, 특히 꼬엘롱가티 직서에 의한 개입으로 형제회가 경직되어 가던 시기이다. 형제회는 국제적인 수도회가 되었고, 관구 봉사자는 이제 사제 형제들만이 될 수 있었다. 도시 중심의 대수도원들이 속속 등장했고, 은둔소와 변두리 지역 작은 수도원은 점점 숫자가 줄어들었다.
형제들의 활동도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즉 설교, 성사집행, 나환자봉사, 교황청 성당 담당, 교황청 고해 담당, 교황사절, 사회단체 지도, 선교지 활동, 대학 강의 등등이다. 특히 파리대학에서는 1231년부터 알렉산더 헤일스 같은 권위 있는 학자들이 학문으로 빛을 냈으며 이들은 형제회의 기틀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1245년 11월 14일 발표된 교황 이노첸시오 4세의 칙서 오디넴 베스트룸도 형제회 변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 칙서는 작은 형제들의 회칙 해석을 다루었기 때문에 제2생애 2부에 영향을 끼친 문헌이다. 이 시기에 일어난 변화들은 초기 동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켰고 레오 형제와 같은 영적 형제들을 중심으로 분열의 조짐들이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짐들이 발전하여 14세기 초에는 형제회의의 파벌주의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처럼 형제회의 급변하는 상황이 크레센시오 총봉사자로 하여금 첼라노를 시켜 제2생애를 집필하게 하는데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첼라노는 프란치스코를 작은 형제회의 영원한 모범으로 주님의 성스러움을 비추는 가장 거룩한 거울로 제시한다. 3. 제2생애의 원천 자료들. 크레센시오 총봉사자가 첼라노에게 넘겨준 자료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첼라노가 이들을 모두 사용하였는지, 모두 사용하였다면 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문헌들이나 자료들이 더 있었는지 모두가 불투명하다. 그 자료 중에서 그레치오 편지가 함께 따라다니는 소위 세 동료의 선집은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나 선집의 뭉치가 전달되었다는 사실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 뭉치는 사라지고 없다. 첼라노가 이들을 어떻게 편집하였는지 알 길이 막막하다. 많은 학자가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2생애와 관련 있는 전기들을 비교 연구하면서 많은 잉크를 쏟아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시도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테오필로 데보네. 가. 완덕의 거울 124개 장 중에서 90개 장은 첼라노의 작품과 내용에서 병행을 이루는데 그중 81개 장은 특히 제2생애와 제3생애와 병행을 이룬다. 이 81개 장 중에서 29개 장은 공통된 낱말들의 백분율에 따라 구분하면 강한 종속 관계에 있으며 반면에 52개 장은 공통된 낱말이 적게 나타난다. 완덕의 거울에서 이 29개 장은 분명히 제2생애에 예속되어 있으며 52개 장은 제2생애와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이 공유 자료가 바로 분실된 X 필사본으로 RCC 편집본은
이 X 필사본의 훌륭한 복사본이며 완덕의 거울과 제2생에는 이 X 필사본을 편집한 것이다. 피에르 베귄. 가. 수도회의 기원 혹은 창설에 관하여 익명의 빼루자와 세동녀 전기와 제2생에는 같은 구상, 같은 줄거리, 같은 순서를 갖고 있다. 나. 크레센시오 총봉사자가 첼라노에게 자료들을 넘겨주었을 때 익명의 페루지아 전기도 포함되어 있었고 첼라노는 제1부, 즉 전기 부분을 편집할 때 이를 사용했다. 다. 그런데도 제2생의 제1부에 세동녀 전기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익명의 페루지아 전기는 산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라. 익명의 페루지아 전기가 세동녀 전기보다 연대적으로 앞서며 제2생애에서 전기 부분 제1부만을 제한하여 살피면 세동녀 전기가 제2생애보다 앞선다. 라울 만셀리. 라울 만셀리는 그와 함께 있었던 우리라는 표현에 집중하여 이 구절이 나오는 항목들을 분석한다. 가. 전기물들 안에서 이러한 표현이 들어있는 항목은 총 17개이며 이 가운데 16개 항목은 아시시 편집본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이 16개 항목 가운데 11개는 제2생애에서도 발견된다. 나. 제2생애의 이러한 11개 항목은 아시시 편집본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첼라노에 의해서 손질이 가해졌다. 다. 제2생애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아시시 편집본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항목은 단 1개뿐이다. 라. 제2생애의 제2부는 크레센시오가 넘겨준 자료만으로 꾸몄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제2생애의 원천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확보할 수 있다. 가. 첼라노는 그에게 넘겨진 세 동료의 선집의 모든 증언을 제2생애에 수록한 것이 아니다. 다만 첼라노는 프란치스코와 친밀하게 지냈던 동료들의 추억을 돋보이게 하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때로는 이를 약화하고 재해석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였다. 나. 제2생애에는 세 동료의 선집에서 유래하지 않는 장들도 많다. 특히 제2부에서는 목격 증언자들이나 청취 증언자들의 면담이 있었음을 알리는 몇몇 구절이 있다. 이러한 구절들을 노스 꾸이꿈 에오 후이무스, 그와 함께 있던 우리라는 문장과 관련 있는 증언으로 동일시할 수 없다. 다. 제2생애의 편집자는 구전과 글로 쓰인 다른 자료들도 사용하고 있다. 제1생애와 프란치스코의 글들 이외에 글로 쓰인 자료들 가운데서 아시시 편집본과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87개 항목, 세동녀 전기와는 34개 항목, 익명의 페루지아 전기와는 5개 항목이 있다. 제2생의 제1부에서는 세동녀 전기와
익명의 페루지아 전기의 영향이 두드러지고 제2부에서는 다른 자료들이 혼합되기는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RCC 편집본과 대단히 유사한 자료들과의 연관성이 두드러진다. 제2생애에는 오로지 보나벤투라 대전기와 자료를 공유하는 병행성을 지닌 항목이 총 95개 항목이나 된다. 제2생애는 그 당시에 모을 수 있었던 여러 독립된 문헌들을 단지 첼라노가 편집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에 문체만을 바꾸었고 내용은 건드리지 않았다. 제2생애는 제1생애와 비교해 볼 때 형제회의 새로운 전망과 요구에 따라 편집된 새로운 역작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전기의 지필은 결코 제1생애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다. 제2생애는 그 구성에서 제1생애의 구성을 따르며 형제회의 새로운 상황에 맞추어 새로운 세대 형제들의 양성을 의식하여 더욱 발전적이고 더 함축적으로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제시한다. 제2생애는 보다 명확한 몇몇 신학적 기준에 따라 편집되었으며 따라서 제2생애를 통해서 비로소 프란치스코 영성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제2생애의 구조. 제2생애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길이와 내용 면에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지는 않다. 두 부분 모두 각각 한 개씩의 머리말을 갖고 있으며 하나의 맺음말로 끝낸다. 머리말 1에서 2, 제1부 3에서 25. 전기 부분으로서 모두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제1생애에서 자주 나타나는 소개나 요약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2부에서는 빈번히 나타나던 논평이나 권고도 없이 일관된 서술로 되어 있다. 내용은 연대순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중세의 전기문학 형식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 즉 프란치스코의 회개 초기와 형제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복음적 생활의 성격과 기초에 대한 통찰력 있는 몇몇 이야기들이 전개된다. 제2부 26에서 220. 총 1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독립된 작품처럼 되어 있다. 연대순을 따르지 않고 주제에 따라 프란치스코 삶의 일화를 분류하여 그리스도교적이고 프란치스칸적인 완덕을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프란치스코가 완덕의 모형으로 묘사된다. 즉 복음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거나 아니면 방해가 되는 실제적인 자세와 행동들을 피력한다. 그래서 가난, 기도, 영적인 기쁨, 겸손, 순종, 사랑, 거룩한 단순성 등 작은 형제들을 장식할 모든 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항상 작은 형제회의 창설자를 그 전형으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한다. 아울러 제2부에서는
특히 저자의 교훈적인 의도가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제2부의 총 항목은 194개로 특별한 관심을 두는 덕들을 보면 가난 41개, 겸손 11개, 단순성 7개, 기도 8개, 성인의 특별 신심 8개, 사랑 10개, 비방 2개, 순종 4개, 봉사자들 5개 등 총 96개 항목이다. 이처럼 제2부의 절반 이상을 형제들의 내적인 삶에 할애하면서 여기에 유혹과의 싸움, 헛된 기쁨, 훌륭한 모범, 게으름으로부터의 탈피 등과 같은 수덕적인 성격을 지니는 다른 많은 항목이 덧붙여진다. 반대로 외적인 삶에 관해서는 여자들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하여 2개 항목, 그리고 하느님 말씀의 봉사직에 대해서 2개 항목을 할애한다. 제2부의 마지막 부분은 어느 정도 역사적 순서에 따라 프란치스코의 질병과 죽음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러나 제1생애와 마찬가지로 제2생애에서도 성인의 유해 이장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전례용 전기에서 약간의 언급이 있다. 맺은 말은 다시 1인칭 복수 형태로 사부님께 드리는 청원 기도와 찬미로 끝을 장식한다. 1부와 2부를 통해서 성 프란치스코의 언행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비망록은 각 영혼의 갈증을 자극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준다. 제2생애는 프란치스코를 따르려는 자들이 심원에서 공감하는 하나의 영성문학이다. 그리하여 궁극적 실제가 체험되는 한 인간의 내적 여정을 밝히 드러낸다 하겠다. 5. 제2생애의 문체. 제2생애에는 편집할 때 자료로 사용한 다양한 단편들의 원문체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런데도 원문체에 조금씩 손질을 가하여 제2생애는 통일된 하나의 문체를 유지한다. 첼라노는 제1생애처럼 운율을 적당하고도 우아하게 이용한다. 그러나 문체는 제1생애보다 덜 다듬어져 있고 속도감은 더 있으며 간결하고도 치밀한 화법을 구사한다. 제1부에서는 문체가 서술적이나 제2부에서는 완덕의 거울이나 아시시 편집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윤리적이고도 수덕적인 설명과 함께 권고적이다. 심리적인 투시력을 여실히 보이며 풍부한 이미지를 동원하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므로 표현이 힘차다. 문학적 경지에 오른 자만이 구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문장들이 많다. 제2생애는 전기 사료로 가치가 있지만 문학적으로도 대단한 가치를 지닌다 하겠다. 6. 저자의 의도와 작품의 목적. 1244년 제노아 총회에서 새로운 프란치스코 전기를 집필하기로 결정한 동기를 먼저 고찰한다면 중대한 결함이 있는 제1생애를 보충할 필요가 있었고 성인에 대하여 퍼져 있는
일련의 신빙성 있는 구전 전승들을 기록하여 공식적인 전기로 남겨 정립할 필요가 있었고, 다 프란치스코를 본 적이 없는 새 입회자들에게 프란치스코의 이상을 더욱 완전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었으며, 라 제1생애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묘사되었던 엘리야 형제에 대한 시각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첼라노의 개인적인 지필 목적이 머리말과 맺은말에 드러나 있다. 지금 있는 이들에게는 위안이 되게 하고 후대인들에게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프란치스코의 행적을 쓴다고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인 목적은 모든 이와 개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밝힌다. 제2부의 머리말에서 저자는 우리 선조의 뛰어난 업적을 그 자녀들이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다시 한번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월에 묻힌 선조들이 그들의 기억할 만한 행실로 해서 자손들에게 드러날 때 실제로 자기 선조들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자손들은 거기에서 최소한 선을 행하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또 더욱 좋은 것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양성적 목적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 전기를 통하여 성인은 칭송받게 될 것이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무기력한 애정을 새롭게 자극할 것이라는 말로 다시금 양성적 목적을 강조한다. 전기를 마무리하는 기도에서도 저자는 성인의 행적들을 칭송하고 성인의 수많은 덕행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힘썼다며 다시 한번 제2생애의 지필 목적을 간접적으로 상기시킨다. 이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프란치스코의 성성을 칭송하여 신심을 높이려는 목적. 나. 프란치스코의 생애와 덕행들을 알리려는 홍보적인 목적. 다. 당대인과 후대인을 교화시키는 모범으로 프란치스코를 제시하려는 양성적인 목적. 더불어 반드시 부언해야 할 것은 프란치스코의 입을 통하여 독자들을 교화시키려는 저자의 의지가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 점을 보더라도 양성적인 목적이 심층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주요 대상은 작은 형제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7. 본문의 전승. 제2생애의 필사본은 소수만 남아있다. 이는 1266년 파리 총회에서 보나벤투라의 대전기 이외에 과거에 있었던 성 프란치스코의 모든 전기물을 없애도록 한다는 결정에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 것이 제2생애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현재 제2생애의 필사본은 9개뿐이며 이 중에도 제2생애의 내용 전부를 전해주는 필사본은 단 2개뿐이다. 남아있는 필사본 중에서 가장 완전한 것은 13세기 마렵에 필사한 아시시 686 사본이지만 여러 부분에서 줄이나 단어들의 누락으로 결함이 많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사본은
14세기에 필사한 마르실리아 사본으로 이는 카푸친 작은 형제회 안토니오가 1898년에 사들인 것이다. 현재 이 필사본은 카푸친 작은 형제회의 총문서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사본 역시 12개 항목이 완전히 빠져 있으며 곳곳에 조금씩 누락된 문장이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 두 사본이 서로 보완작용을 하여 제2생애의 온전한 모습을 복구할 수 있었다. 이 두 사본을 제외한 모든 사본은 제2생애의 3분의 1도 채 안 되는 극히 일부분만을 전해주고 있다. 제2생애는 수세기에 걸쳐 잊혔으며 1806년에 와서야 비로소 스테파노 리날디에 의해서 초판이 간행되고 비판본은 1906년 에드와르 달랑송에 의해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8. 제2생애의 가치 18년 간격으로 한 저자에 의해서 동일한 인물에 관하여 쓰인 두 전기 제1생애와 제2생애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해 보는 것은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하겠다. 이러한 차이가 생겨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즉, 자료들의 상이성, 변화한 시대와 서로 다른 독자들의 요구사항, 프란치스코에 대해 증폭되는 이상화 현상, 한 사건에 대한 시각의 변화, 형제회의 발전과 필연적으로 동반작용을 하는 형제회의 방향 설정 문제 등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차이는 두 전기가 지닌 성격적인 차이다. 제1생애는 성인을 찬양하고 신자들을 교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쓰인 전형적인 중세 전기임에 반하여 제2생애는 그 소제목을 간절한 마음의 비망록이라고 정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독자들이 프란치스코의 가르침과 행적들을 기억하게 하려고 단순히 사례들을 나열한 기록서이다. 가르침과 행적들을 기록하여 그것을 단순하게 하나의 거울로 제시하고 끝내는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하나의 거울일 뿐이다. 하나의 거울로 제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안내하고 체계화하려는 교과서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제2생애는 역사적이기보다 해석적인 작품이며 형제회의 기원에 관해 이야기하기보다는 형제회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프란치스코의 가치를 제시하는 데 더 관심을 쏟은 작품이다. 제2생애의 이러한 해석적 경향은 어떤 항목에서는 프란치스코의 글에 나타나는 가르침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기도 하며 수덕 신학 내지는 정주 수도회적 신학의 냄새를 이따금 풍기기도 한다.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수리했던 프란치스코, 그리고 그의 형제회가 프란치스코를 닮아서 다시 교회를 수리하게끔 하려는 첼라노의 의지가 제2생애를 교회적 차원으로 이끌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제1생애에서는 초기 형제들의 자발성에서 오는 덕행들, 즉 가난, 순종, 정결 등이 열거되었으나 제2생애에서는 같은 덕행이라도 지시적인 경향이 농후하다. 그러나 내적인 논리 안에서 적절하게 강조하는 권고형 지시라서 무리 없이 전달된다. 그러고 보면 실제로 제2생애가 제1생애보다 더 교화적인 의도를 보이고 제1생애가 오히려 단순한 제시로 끝나는 감을 준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